명동 성당에서 열린 남편 박성호의 장례 미사, 보내는 이를 애도하는 연도 소리로 성당 안을 가득 메웠습니다. 9월의 늦더위가 남아있는 오후였지만 성당 안은 냉방기의 차가운 바람과 검은 옷들의 무게로 침울했습니다. 정순자는 남편의 관 앞 첫 번째 줄에 앉아 있었습니다. 68세의 나이에도 허리를 곧게 펴고 있는 모습은 41년간 박성호의 아내로 살아온 품격을 보여주었습니다. 흰 머리를 단정하게 뒤로 빗어넘긴 그녀의 얼굴은 슬픔으로 굳어 있었지만 눈물은 흘리지 않았습니다. 이미 지난 사흘 동안 모든 눈물을 다 쏟아냈기 때문이었습니다. 관 속의 남편은 평소보다 훨씬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심장마비로 갑작스레 세상을 떠났지만 얼굴에는 고통의 흔적은 없었습니다. 순자는 남편의 차가워진 손을 마지막으로 잡았던 순간을 떠올렸습니다. 병원 응급실에서 의사가 고개를 저었을 때 그녀는 무너지는 대신 남편의 이마에 입맞춤을 했습니다. 고생 많았어요. 이제 주님 품에서 편히 쉬세요. 그때도 지금처럼 조용히 말했습니다. 뒤쪽에서 속삭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순자는 고개를 돌리지 않았지만 아들 준호와 딸 미정의 목소리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 재산이 얼마쯤 될까? 아버지는 나한텐 참 인색하셨던 것 같아. 그렇게 재산이 많은데도 말이야. 조용히 해. 어머니가 들어. 그들의 목소리에는 슬픔보다는 자신들이 차지하게 될 몫을 셈하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47세로 건설회사를 운영했지만 최근 몇 년간 사업을 키우면서 어려워졌고 미정은 43세로 남편과 이혼 후 위자료는 챙겼지만 쓰기 좋아하는 탓에 항상 친정에 손을 벌리기 일쑤였습니다. 두 남매에게 아버지의 죽음은 슬픔이기보다는 자신들을 구원해줄 동아줄쯤으로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신부님의 추도사가 끝나고 마지막 기도가 시작되었습니다. 순자는 눈을 감고 남편과 함께했던 41년을 되돌아보았습니다. 27에 결혼해서 지금까지 그녀는 성호의 그림자처럼 살아왔고 전처가 남긴 남매를 친자식처럼 키웠습니다. 순자는 시집 올 때 초등학교 교사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혼 후 순자가 배 아프지 않고 그냥 선물 받은 두 아이를 키워야 해서 학교를 그만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들이 6살, 딸이 2살이었습니다. 아이들을 키우고 집안을 돌보고 남편의 사업을 뒤에서 도왔습니다. 성호가 부동산과 건설업으로 재산을 일궈갈 때 순자는 늘 한 발 뒤에서 묵묵히 지켜봤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남편의 지인들, 그리고 친지들, 그리고 신도들이 하나둘씩 떠난 후 남겨진 가족들은 성당 옆 작은 회의실로 모였습니다. 가족이라고 해봐야 남매와 순자 그리고 변호사뿐이었습니다. 남편의 빈자리가 너무나 커 보였습니다. 김 변호사가 서류 가방을 열며 엄숙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고인의 유언에 따라 상속 내용을 발표하겠습니다. 준호와 미정은 기대감에 웃음을 감추지 못하고 앞자리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순자는 여전히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아들 박준호 씨에게는 현금 15억 원과 강남의 상가 건물, 딸 박미정 씨에게는 현금 12억 원과 분당의 아파트 2채를 상속합니다. 형제는 서로 얼굴을 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들이 셈하고 있었던 것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그리고 부인 정순자 씨에게는 변호사가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이 봉투만 전해드리라고 하셨습니다.
순자의 손에는 작은 봉투 하나만 놓였습니다. 준호와 미정은 순간 당황했지만 이내 서로 눈짓을 주고받으며 웃음을 참았습니다. 어머니,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미정이 호기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순자는 봉투를 열어보지 않고 조용히 가슴에 품었습니다. 집에 가서 열어볼게. 어머니, 이제 집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너무 큰데 혼자 사시기에는. 준호가 말을 꺼냈습니다. 아직 생각해보지 못했다.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좋은 요양원도 있고 작은 아파트로 옮기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오늘은 아버지 장례식인데. 그런 이야기는 나중에 하자. 순자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어딘지 모르게 서늘한 기운이 돌았습니다. 형제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서둘러 일어났습니다. 밖에서 차를 기다리고 있을 가족들이 있었고 무엇보다 상속받은 재산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싶었습니다. 어머니, 그럼 내일 찾아뵐게요. 몸조리 잘하세요. 그들이 떠난 후 순자는 혼자 회의실에 남았습니다. 김 변호사도 정리를 마치고 나가려던 참이었습니다. 사모님, 괜찮으십니까? 네. 고맙습니다. 오랫동안 저희 가족을 돌봐주셔서. 고인께서 특별히 부탁하신 일이 하나 더 있습니다. 변호사가 다시 앉으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제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내가 그 봉투를 열어본 후 연락하면 필요한 도움을 주라고요.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편다운 세심함이었습니다. 성당을 나서면서 순자는 가슴에 품은 봉투를 만져보았습니다. 무엇이 들어있는지 짐작할 수 없었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41년간 그늘에서 살아온 그녀에게 남편이 마지막으로 남긴 것이 단순한 위로 편지일 리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편은 늘 입버릇처럼 아이들이 없을 때는 순자의 손을 잡으며 고맙다고 했습니다. 친자식도 아닌 아이들을 당신이 낳은 피부치처럼 키워줘서 고마워. 남편은 아이를 하나 낳으라고 했지만 순자는 한사코 거절했습니다. 나중에 서운하지 않겠어? 한 명이라도 낳지 그래. 그런 말씀 마세요. 내 자식이 둘이나 있는데 무슨 아이를 또 낳으라고 하세요? 저녁이 되어 빈 집으로 돌아온 순자는 거실 소파에 앉아 봉투를 바라봤습니다. 남편의 체온이 사라진 집은 너무나 조용했습니다. 시계 소리만이 규칙적으로 시간의 흐름을 알려줄 뿐이었습니다. 봉투 안에서 무엇이 나올지, 그것이 그녀의 남은 인생을 어떻게 바꿀지 순자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41년간 남편을 믿고 따라왔듯이 이번에도 그의 마지막 뜻을 믿어보기로 했습니다.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봉투를 가슴에 안고 누워 있으면서도 열어보지 못했습니다. 남편이 떠난 첫날 밤 그 작은 봉투가 마지막 연결고리 같았기 때문입니다. 한번 열어보면 정말로 모든 것이 끝날 것 같았습니다. 새벽 5시 순자는 부엌으로 나와 혼자만의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41년간 남편이 집에 있는 날이나 없는 날이나 항상 남편 밥은 꼬박꼬박 준비했었는데 이제는 한 사람분만 지으면 되었습니다. 전기밥솥에 눈금을 보며 서 있던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여보, 정말 나 혼자만 남겨두고 가셨네요. 말하고 나서야 집안이 너무 조용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새벽에도 욕실에서 양치하는 소리, 신문 넘기는 소리가 있었는데 이제는 벽시계 소리만 들렸습니다. 아침을 먹고 나서 순자는 거실 탁자 위에 놓인 봉투를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남편의 큼직한 글씨로 아내에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 글씨를 보니 문득 용기가 생겼습니다. 봉투를 조심스럽게 뜯자 편지 한 장과 작은 열쇠가 나왔습니다. 편지는 남편의 손글씨로 정성스럽게 쓰여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보,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당신을 두고 먼저 간 후일 것이오. 미안하오. 아이들에게는 전하지 말아달라고 김 변호사에게 부탁했었던 것이오만 진짜 유산은 당신에게 주려고 하오. 이 열쇠로 제1은행 금고 247번을 열어보시오. 그런데 당신이 지켜야 할 것들이 있어. 준호와 미정이는 돈의 소중함을 모르고 자란 아이들인 것 당신이 더 잘 알 것이오. 그래서 아무리 많은 재산을 줘도 내 생각에는 5년을 못 넘길 것이라고 생각하오. 하지만 당신은 다르잖소. 당신은 우리 집안의 진짜 기둥이었소. 당신이 내 옆에, 아이들 옆에 없었다면 내가 이렇게 많은 돈을 벌 수도 없었을 것이오. 지금의 재산은 모두 당신 것이오. 그러나 아이들이 그나마라도 상속하지 않으면 친엄마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는 아이들이 당신을 어떻게 대할지 몰라 나름 심사숙고했다오. 이것은 모두 당신 것이오. 그러니 어떻게 쓰든 당신 마음이겠지만 사는 동안 너무 아끼지 말고 여유롭게 살다가 나한테 올 때쯤에는 어려운 아이들과 독거노인들을 위하여 기부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소. 그러나 그것도 내 생각이고 당신 마음대로 써도 돼요. 이 모든 내용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아이들에게는 비밀로 하시오. 나는 당신이 많이 걱정돼요. 아이들한테 절대로 휘둘리지 말아요. 내 말 명심해요. 영원히 당신만 사랑하는 남편 성호. 순자는 편지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남편이 그동안 무엇을 생각하며 살았는지 조금씩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에게 상속해준 재산은 겉으로 드러난 것이었고 정작 중요한 것은 따로 준비해둔 것이었습니다. 점심 무렵 준호가 찾아왔습니다. 어제와 달리 캐주얼한 옷차림이었지만 표정은 진지했습니다. 어머니, 어제 그 봉투 안에 뭐가 있었어요? 아버지가 내게 쓴 편지였다. 편지요? 그냥 편지? 준호의 목소리에 실망이 섞였습니다.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내게 남긴 말씀이었다. 그럼 다른 건 없었고요? 왜 그렇게 궁금해하니? 순자가 반문하자 준호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 그게 아니라 어머니 혼자 계시니까 걱정돼서요. 집도 너무 크고 관리하기 힘드실 텐데 아직 멀쩡하니 걱정하지 말아라. 저희가 도와드리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미정이도 같은 생각이고요. 순자가 살고 있는 집은 부자들이 모여 사는 성북동에서도 터가 넓은 집이었고 몇 년 전에도 70억 이상의 시세라고 했습니다. 아이들이 이 집마저 욕심을 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순자는 자식들의 말을 들으면서 남편의 편지를 떠올렸습니다. 아이들은 돈 욕심만 부리고 관리는 할 줄 모른다고 남편이 우려하며 한 말이 딱 맞는 듯 했습니다. 오후에 미정도 찾아왔습니다. 아들과 함께 온 것을 보니 미리 상의한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오늘 좀 이야기할 게 있어서 왔어요. 무슨 이야기? 앞으로 어떻게 사실 건지요. 이 큰 집에 혼자 계시면 외롭고 불편하실 텐데. 미정의 말에 준호가 거들었습니다. 실버타운은 어떠세요? 5억만 내면 모든 것 다 해준대요. 병원도 있고 골프를 비롯하여 각종 운동시설도 많이 있고 식사도 영양적으로 고려해서 나오기 때문에 오히려 더 건강이 좋아질 거예요. 내가 알아서 할 테니 너희들은 신경 쓰지 말아라. 그럼 작은 아파트로 이사하시는 건 어때요? 관리비도 적게 들고. 너희들은 왜 자꾸 이 집을 떠나길 바라는 거니? 나는 이 집을 떠날 생각이 없다. 순자의 날카로운 대꾸에 남매는 서로 눈치를 보았습니다.
엄마 혼자 살기에는 너무 크잖아요. 그리고 이 집 팔면 꽤 많이 나올 텐데. 미정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 집은 내가 41년 동안 지켜온 곳이야. 너희 아버지와 함께 가꾼 곳이고, 너희들이 자란 곳이기도 하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현실적이라는 게 뭐니? 순자의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습니다. 아이들은 어머니가 목소리를 높이는 모습을 본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남매가 떠난 후 순자는 남편의 편지를 다시 읽었습니다. 당신이 결정할 때가 왔다는 말이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41년간 남편의 그늘에서 살아왔지만 이제는 혼자 결정해야 할 때가 온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순자는 제1은행을 찾았습니다. 창구 직원에게 금고 이용을 신청하자 신분증과 열쇠를 확인한 후 지하로 안내했습니다. 247번 금고 앞에 서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열쇠를 돌리는 순간 무엇이 나올지 짐작할 수 없었습니다. 금고 문이 열리자 두꺼운 서류 뭉치들이 보였습니다. 맨 위에는 남편의 일기장이 있었습니다. 그 아래에는 토지 문서들과 투자 기록들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일기장을 펼쳐보자 남편의 솔직한 마음이 드러나 있었습니다. 2024년 3월 15일 준호가 또 돈을 달라고 왔다. 사업이 어렵다며 5억을 빌려달라고 했다. 한 달 전에도 5억을 빌려갔었는데 돈이 또 필요하다고 했다. 빌린다고 하지만 갚을 생각은 없어 보였다. 순자는 아무 말 안 하지만 근황 좀 주지 하며 나를 책망하는 눈빛으로 바라봤다. 2024년 6월 2일 미정이가 이혼하고 위자료도 조금밖에 못 받아서 많이 힘들다고 수시로 찾아와서 울고 가더니 오늘은 심하게 때를 써서 어쩔 수 없이 2억을 내주었다. 마음은 주저하지 않고 도와주고 싶었지만 이런 식으로 계속 도와주면 아이들이 자립할 수 없다. 아내와 상의해야겠다. 2024년 8월 10일 건강검진 결과가 좋지 않았다. 의사가 스트레스를 줄이라고 했다. 나한테 스트레스는 아직도 철이 들 줄 모르는 아이들 걱정으로 인한 것뿐이었다. 아내에게는 아직 말하지 못했다. 일기를 읽으면서 순자는 남편이 얼마나 많은 고민을 혼자 안고 살았는지 깨달았습니다. 자신은 아이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워할 때마다 안쓰러워했는데 남편은 더 멀리 내다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특별한 메모가 있었습니다. 여보, 아이들은 지금 당장 눈앞의 돈에만 관심이 있어. 하지만 진짜 유산은 이것들이오. 서울 강서구 토지 3만 평, 부산 해운대 토지 1만 평, 그리고 여러 투자 기록들. 이것들은 모두 당신 것이니 당신이 잘 관리하시오. 아마도 돈으로 환산하면 500억 이상은 될 것이오. 혹시 마음이 내키면 손자 민석이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당신이 좀 도와주시오. 손자 민석이는 달라요. 그 아이는 돈보다 사람을 먼저 볼 줄 알아요. 순자는 서류들을 하나씩 살펴보았습니다. 남편이 평생 모은 진짜 재산이 여기 다 있었습니다. 아이들에게 준 것은 당장 쓸 수 있는 현금과 부동산이었지만 여기 있는 것들은 미래 가치가 훨씬 큰 것들이었습니다. 은행에서 나오면서 순자는 처음으로 자신이 단순히 그냥 남편을 잃은 여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남편이 마지막으로 맡긴 책임을 져야 하는 가문의 수호자였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순자의 걸음걸이가 달라졌습니다. 어제까지는 슬픔에 젖어 고개를 숙이고 걸었는데 오늘은 앞을 똑바로 보며 걸었습니다. 당신의 뜻을 절대로 저버리지 않을게요. 혼잣말을 하는 순자의 목소리에는 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순자가 은행에서 돌아온 다음 날 준호가 새 차를 몰고 나타났습니다.
검은색 수입차에 번쩍이는 차를 끌고 와 차고에 주차하고 어머니, 저 왔어요? 준호는 차에서 내리며 의기양양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제까지 걱정스러워 보이던 모습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새 차를 샀구나. 아버지한테 상속받은 돈으로 하나 바꿨어요. 예전 차는 너무 오래됐거든요. 순자는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바꾸기 전의 차도 수입차 중에 가장 값이 나가는 차였고 2년도 채 안 된 거였습니다. 남편이 땅에 묻힌 지 사흘 만에 그 돈으로 차를 바꾸는 아들을 보니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어머니, 집 정리는 생각해 보셨어요? 무슨 정리? 이사 말이에요. 혼자 살기에는 너무 큰 집이잖아요. 준호가 집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남편이 결혼하기 전 부모님과 살던 집이었고 순자와 결혼한 뒤 거의 새로 짓다시피 한 집이었습니다. 마당이 꽤 넓은 집에 수십 년 동안 한 그루 정성스럽게 가꾼 정원과 마당에는 푸른 잔디가 일품인 집이었습니다. 아직 이사할 생각은 없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도 안 계신데 이 집을 관리하려면 관리비도 많이 들고 여러 가지로 어머니가 힘드실 것 같아서 그래요. 순자는 대답하지 않고 커피를 준비했습니다. 준호는 어머니의 침묵이 불편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미정이와도 얘기해봤는데 좋은 아파트 있으면 알아봐 드리자고 했어요. 네가 왜 그런 걱정을 하니? 어머니가 걱정돼서 그러는 거죠. 나는 아파트에서는 못 산다. 그리고 내 걱정일랑 안 해도 된다. 순자의 목소리가 단호해지자 준호는 당황했습니다. 평소 온순했던 어머니와는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오후에 미정이 찾아왔을 때는 더 직접적이었습니다. 어머니가 화장실에 간 사이 미정은 방 곳곳을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미정아, 뭘 찾니? 순자가 뒤에서 말하자 미정은 깜짝 놀랐습니다. 아, 어머니. 그냥 정리할 게 있나 싶어서요. 무엇을 정리한다는 거니? 아버지가 중요한 서류 같은 걸 어디에 보관하셨는지 궁금해서요. 혹시 모를 일이 있잖아요. 순자는 딸의 말을 들으며 남편의 일기장에서 본 내용을 떠올렸습니다. 아이들이 돈에만 관심이 있다던 그 말이 맞았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변호사님이 다 정리해 주셨다. 그런 게 아니라 혹시 다른 통장이나 금고 열쇠 같은 게 있을 수도 있잖아요. 미정의 말에 순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금고 열쇠를 어떻게 알았을까 싶었지만 곧 일반적인 추측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런 건 없다. 정말요? 아버지 같은 분이 비상금이나 숨겨둔 돈이 없을 리가. 없다고 했잖아. 순자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하자 미정은 더 이상 묻지 못했습니다. 이틀 후 남매는 함께 찾아왔습니다. 표정이 전과 달리 진지했습니다. 어머니, 앉아서 얘기 좀 해요. 준호가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걱정하는 건 어머니 혼자 사시기 어려우실 것 같아서예요. 그래서 좋은 방법을 생각해 봤어요. 미정이 거들었습니다. 무슨 방법? 이 집을 팔아서 어머니는 편한 곳으로 이사하시고 남은 돈은 저희가 관리해 드리는 거예요. 내 집을 왜 팔아야 하지? 어머니 나이에 이런 큰 집 관리하기 힘들잖아요. 그리고 요즘 부동산 값도 많이 올랐다니까 지금 팔면 좋은 가격에 나갈 거예요. 순자는 아이들의 말을 듣고 있었지만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말씀 좀 해보세요. 미정이 재촉했습니다. 싫다. 왜요? 여기는 내가 41년 동안 살아온 집이다. 너희 아버지와 함께 가꾼 집이고 하지만 현실을 생각해 보세요. 현실이 뭐니? 여의들이 말하는 현실이 뭔지 모르겠구나. 나한테 현실은 이 집을 지키는 게 현실이다. 순자가 일어서자 남매도 따라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우리가 나쁜 마음으로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럼 무슨 마음으로 하는 거니? 걱정돼서 그러는 거죠. 너희들이 걱정할 일이 아니니 신경 쓰지 말아라. 어머니가 쓰러지시기라도 하면 어떡해요? 미정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쓰러지면
병원에 가면 되고. 그런 문제가 아니잖아요. 여기서 혼자 살다가 무슨 일이 생기면 무슨 일이 생긴다는 거니? 순자가 반문하자 남매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사실 그들이 걱정하는 건 어머니의 안전이 아니라 집값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준호가 마음을 정하고 말했습니다. 이 집 팔아서 어머니는 편한 곳에서 사시고 우리도 좀 도움받으면 안 될까요? 너희가 무슨 도움이 필요하다는 거니? 아버지한테 상속 재산을 받은 지 얼마나 됐다고 그런 말을 하는 거니? 순자의 말에 준호는 당황했습니다. 평소 자녀들의 어려움을 누구보다 안타까워하던 어머니의 반응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 우리가 잘 되면 어머니도 좋은 거 아니에요? 미정이 설득하려 했습니다. 너희가 잘 되는 일과 내가 집을 파는 일은 별개지. 그동안 난 너희들 위해서 살았다. 여기는 내 집이다. 내가 죽을 때까지 살 집이야. 순자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너무하세요. 어머니가 우리 친엄마였더라도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내가 내 배 아파 낳진 않았지만 너희들은 누구보다 사랑으로 키웠고 남 부럽지 않게 키웠다. 남매가 돌아간 후 순자는 마당에 나가 앉았습니다. 오로지 자식들 위해 살았건만 이제 돈 때문에 언성을 높여야 한다는 게 많이 섭했습니다. 남편이 직접 심은 감나무가 가을볕을 받아 붉은 감을 매달고 있었습니다. 이 나무도, 이 마당도, 이 집도 모두 41년의 추억이 담긴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의 압박은 점점 심해질 것 같았습니다. 혼자서 어떻게 버텨낼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후 예상보다 더 심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김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사모님, 댁 자제분들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무슨 일로요? 어머니께서 고령이시라 재산 관리 능력이 부족하다며 성년후견인 신청을 하겠다고 하더군요. 순자는 전화기를 들고 있는 손이 떨렸습니다. 성년후견인이 무엇인지는 몰랐지만 좋지 않은 일이라는 것은 알 수 있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인가요? 법원에서 어머니가 혼자 재산을 관리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면 자녀들이 대신 관리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순자는 무릎에 힘이 빠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이들이 법까지 동원해서 자신을 압박하려 한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건가요? 최악의 경우 어머니의 의사와 상관없이 집을 팔 수도 있습니다. 전화를 끊은 순자는 거실에 주저앉았습니다. 남편의 편지와 일기장을 다시 꺼내 읽어봤습니다. 당신이 지켜야 한다는 남편의 일기장 속 말이 더욱 절실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혼자서 법까지 상대하기에는 너무 힘들 것 같았습니다. 68세의 나이에 변호사도 든든한 지원군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문득 남편의 일기장 마지막 구절이 떠올랐습니다. 손자 민석이는 달라. 그 아이는 돈보다 사람을 볼 줄 아는 아이이지. 순자는 휴대폰을 들어 손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석은 미정의 아들로 올해 26살이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작은 회사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할아버지 장례식 때 제대로 인사도 못 드렸네요. 민석아, 할머니가 부탁할 일이 있는데. 순자는 조심스럽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민석은 한동안 말이 없더니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할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고마워라. 하지만 내 어머니랑 삼촌이 화낼 텐데. 괜찮아요. 할머니가 더 중요해요. 전화를 끊고 나서 순자는 처음으로 희망을 느꼈습니다. 아직 모든 것이 끝난 건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믿었던 손자가 있었고 김 변호사도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순자는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끝까지 싸워볼게요. 당신이 지키라고 한 것들
내가 지키겠어요. 밤이 깊어가고 있었지만 순자의 마음속에는 작은 불씨 하나가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민석은 약속대로 다음날 할머니 집을 찾아왔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퇴근한 것 같았는데 정장 차림 그대로 현관문을 두드렸습니다. 할머니, 민석이에요. 어서 와라. 고생했구나. 순자는 손자를 보는 순간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민석은 키가 크고 눈이 맑은 청년이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할아버지를 많이 닮아서 남편이 특히 아꼈던 손자였습니다. 할머니, 상황이 심각하네요. 민석이 김 변호사에게서 들은 내용을 정리해 설명했습니다. 성년 의견인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할머니 의사와 상관없이 재산 처분이 가능해져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니? 일단 할머니가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 건강하다는 걸 증명해야 해요. 그리고 민석이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뭐니? 할아버지가 남기신 진짜 의미를 보여줘야 할 것 같아요. 순자는 손자의 말을 듣고 남편의 금고에서 가져온 서류들을 내보였습니다. 민석은 서류들을 하나씩 살펴보며 감탄했습니다. 할아버지께서 정말 멀리 내다보셨네요. 이런 땅들은 앞으로 개발 계획이 잡혀 있는 곳들이에요. 그런 거니? 네. 강서구 쪽은 새로운 신도시 계획이 있고 부산 해운대도 관광단지 개발 예정지예요. 지금 당장 팔아도 500억은 좋게 넘지만 몇 년 후에는 엄청난 가치가 될 거예요. 민석의 설명을 듣고 순자는 남편의 안목을 새삼 깨달았습니다. 아이들에게는 당장 쓸 수 있는 돈을 주고 정작 미래 가치가 큰 것은 아내에게 맡긴 것이었습니다. 할머니, 법정에 가기 전에 엄마와 삼촌을 한 번 더 만나보시는 게 어때요?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니? 할머니의 진심을 전해보세요. 그리고 할아버지가 진짜 바라셨던 게 뭔지 말씀드려보세요. 순자는 손자의 제안을 고민해 봤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듣기나 할까 싶었습니다. 사흘 후 법정에 출석하는 날이 왔습니다. 순자는 검은 정장에 남편이 사준 진주 목걸이를 했습니다. 민석이 운전해서 함께 갔고 김 변호사도 법원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모님, 긴장하지 마세요. 우리가 잘 준비했습니다. 법정 안에서 준호와 미정을 마주쳤을 때 순자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자식들이 어머니를 상대로 법정에 선 것이 현실이라는 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판사가 사건을 시작한다고 선언했습니다. 준호 측 변호사가 먼저 발언했습니다. 신청인들은 피신청인이 고령으로 인해 판단 능력이 저하되어 재산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사가 물었습니다. 68세의 고령이고 남편 사망 후 우울증 증세를 보이며 집 관리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순자는 그 말을 듣고 분노가 치밀었지만 참았습니다. 이때 김 변호사가 일어났습니다. 판사님, 반박하겠습니다. 김 변호사는 준비한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먼저 피신청인의 건강진단서입니다. 정신과 전문의의 소견에 따르면 인지능력이나 판단 능력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고인이 생전에 작성한 보충 유언서입니다. 김 변호사가 새로운 서류를 꺼냈을 때 준호와 미정은 당황했습니다. 고인은 자신의 사후에 자녀들이 탐욕을 부려 더 많은 것을 요구할 경우를 대비해 특별한 조항을 마련해 두셨습니다. 판사가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성호의 보충 유언서에는 놀라운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만약 자녀들이 어머니의 의사에 반해 재산 분할을 요구하거나 법적 분쟁을 일으킬 경우 그들에게 상속된 재산에는 숨겨진 부채와 세금 의무가 따른다. 김 변호사가 설명을 계속했습니다. 고인이 자녀들에게 상속한 부동산들에는 실제로 상당한 담보대출과 세금, 체납분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는 고인이 생전에 의도적으로 설정한 것으로 평상시에는 문제없지만
탐욕을 부릴 경우 오히려 부채를 짊어지게 되는 구조입니다. 준호와 미정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준호가 일어나며 소리쳤습니다. 조용히 하시기 바랍니다. 판사가 제재했습니다. 고인은 이 모든 것을 예상하고 진짜 가치 있는 재산은 부인에게 맡겨 보전하려 했습니다. 자녀들의 성년후견인 신청은 결국 자신들의 탐욕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김 변호사는 마지막으로 순자에게 발언 기회를 요청했습니다. 순자가 일어나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판사님, 저는 아이들이 미워서 이러는 게 아닙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분명했습니다. 남편이 몇십 년 동안 모은 것들을 함부로 없애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진짜 어려울 때 도와주려면 지금 다 써버리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도 언젠가는 이해할 거라고 믿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건 돈만이 아니라는 것을요. 순자가 앉자 법정이 숙연해졌습니다. 판사는 잠시 서류를 검토한 후 판결을 내렸습니다. 신청인들의 성년후견인 신청은 기각합니다. 피신청인은 재산 관리 능력이 충분하며 본 신청은 정당한 근거가 부족합니다. 준호와 미정은 절망했습니다. 상속받은 재산에 숨겨진 부채까지 알게 된 상황에서 더 이상 어머니를 압박할 수도 없었습니다. 법원을 나오면서 순자는 처음으로 자신의 힘을 느꼈습니다. 68년 인생에서 처음으로 스스로 싸워서 이긴 것이었습니다. 민석이 할머니의 팔을 부축하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정말 멋있으셨어요. 고맙다. 민석아, 네가 없었다면 못했을 거야. 할아버지가 보고 계실 거예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순자는 남편의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여보, 해냈어요. 당신이 지키라고 한 것들 내가 지켰어요.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온화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그제야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이번 눈물은 슬픔이 아니라 안도와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창밖으로 감나무가 보였습니다. 붉은 감들이 가을볕에 더욱 선명하게 익어가고 있었습니다. 이 집도, 이 마당도, 이 모든 것을 지켜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순자는 처음으로 자신이 더 이상 남편의 그늘에 숨어 사는 사람이 아니라 스스로 서서 지켜낼 수 있는 강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이네요. 혼잣말을 하는 순자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법정에서 돌아온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순자는 매일 아침마당에 나와 감나무에 물을 주었습니다. 남편이 심은 나무였지만 이제는 자신이 키워가는 나무였습니다. 준호와 미정은 법정 이후 한동안 연락이 없었습니다. 상속받은 재산의 부채 문제를 해결하느라 바쁜 것 같았습니다. 순자는 그들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언젠가는 이해할 날이 올 거라고 믿었습니다. 민석은 일주일에 두세 번씩 찾아왔습니다. 퇴근 후에 들러 할머니와 저녁을 함께 먹고 집안 정리도 도와주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서재 정리 좀 도와드릴까요? 그래. 우리 새끼 고마워라. 순자와 민석은 성호의 서재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래된 책들과 서류들 사이에서 가족 사진들이 나왔습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 찍은 사진들이었습니다. 할머니, 이 사진 보세요. 엄마가 정말 예뻤네요. 민석이 미정의 어린 시절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때는 참 고분고분하고 순했는데. 순자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할머니, 엄마도 삼촌도 마음속으로는 후회하고 있을 거예요. 그럴까?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다만 자존심 때문에 먼저 연락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민석의 말에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추석이 다가왔습니다. 명절이면 항상 모이던 가족들이었는데
올해는 어떻게 해야 할지 순자는 고민스러웠습니다. 순자는 혹시 자식들이 올지도 모를 일에 대비해 음식을 넉넉히 준비했습니다. 추석 당일 아침 예상 밖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미정이 찾아온 것입니다. 하지만 예전과 달리 조심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어머니, 미정은 현관에 서서 한참을 머뭇거렸습니다. 들어와라. 순자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거실에 들어와 무릎을 꿇은 미정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저희가 돈을 보니 눈이 뒤집혔었나 봐요. 비록 내비 아파 너희들을 낳진 않았지만 정말 사랑으로 정성을 다하여 키웠다. 알고 있어요, 어머니. 평생의 은혜를 배신으로 갚았으니 얼마나 상심이 크셨을지 정신 차리고 보니 보였어요. 순자는 대답하지 않고 차를 끓여 잔을 딸에게 건넸습니다. 어머니, 저 정말 어려워요. 이혼 후에 혼자 아이 키우면서 돈 때문에 정신이 없어서 그랬어요. 미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마음을 모르는 건 아니다. 순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엄마를 법정에까지 세우는 건 옳지 않았어.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어머니, 용서해 주세요. 미정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후회한다고 해서 다 없던 일이 되는 건 아니다. 하지만 순자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너도 내 딸이니까 밥 먹고 가거라. 미정은 어머니의 말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 감사해요. 감사할 일은 아니다. 자비와 용서는 다르다. 자비는 오늘 너한테 주는 밥이고 용서는 네가 스스로 얻어야 한다. 순자의 말에 미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점심을 함께 먹으면서 미정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그 서류들 정말 가치가 큰 건가요? 네 아버지가 평생 피땀 흘려 모은 것들이다. 저희가 받은 것보다 더 많다고 민석이가 그러던데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중요한 건 그게 아니야. 그럼 뭐가 중요해요? 언제, 누구에게, 왜 주느냐가 중요하다. 순자의 말에 미정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미정이 돌아간 후 순자는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보, 미정이가 조금은 달라진 것 같아요. 저녁 무렵 민석이 찾아왔습니다. 할머니, 엄마가 다녀갔다고 들었어요. 응. 사과하러 왔더구나. 다행이에요. 엄마가 많이 후회하고 있었거든요. 민석아, 네가 있어서 이 할미는 얼마나 든든한지 모른단다. 할머니, 저는 돈이 아니라 사람을 지키고 싶어요. 민석의 말에 순자는 깊이 감동했습니다. 이 손자는 정말 돈보다 사람을 보는 아이였습니다. 할머니, 부탁이 있어요. 뭔데? 뭐든 말해보거라. 네가 부탁하는 건 다 들어주마. 할머니께서 새로운 유언장을 쓰시는 게 어때요? 할아버지의 뜻을 더 분명하게 담아서요. 순자는 민석의 제안을 진지하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며칠 후 순자는 김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새로운 유언장을 작성하고 싶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하시겠습니까? 순자는 신중하게 말했습니다. 준호와 미정에게는 가족 사진첩을 주세요. 그들이 어렸을 때 얼마나 행복했는지 기억하라는 뜻으로요. 그리고 집을 제외한 모든 부동산은 어려운 이웃들에게 기부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집과 은행에 있는 현금은 손자 민석이에게 맡기겠습니다. 다만 조건이 있어요. 어떤 조건입니까? 민석이 형제들이 정말 어려울 때 도와주라는 조건입니다. 가족은 서로 원망할 대상이 아니라 도움이 되어야 한다는 뜻을 담아서요. 김 변호사는 순자의 뜻을 정확히 문서에 담았습니다. 유언장을 작성한 후 순자는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남편이 바랐던 일을 해낸 것 같았습니다. 겨울이 왔습니다.
준호도 얼굴을 비쳤습니다. 법정일로 쌓인 오해를 풀고 싶다며 조심스럽게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그동안 죄송했습니다. 이제 와서 사과한다고 달라지는 건 없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준호도 미정과 마찬가지로 진심으로 후회하는 것 같았습니다. 새해가 되었습니다. 순자는 69세가 되었지만 마음은 오히려 젊어진 것 같았습니다. 민석이 새해 인사를 하러 왔을 때 순자는 새로운 다짐을 말했습니다. 민석아, 할머니가 앞으로 10년 더 건강하게 살면서 너희들을 지켜볼 거야. 할머니, 그럼 저도 더 열심히 살아야겠네요. 그래. 네 할아버지가 보고 싶어 하실 만한 사람이 되거라. 순자는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을 바라보았습니다. 1년 전과는 다른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더 이상 남편의 그늘에 숨어 사는 아내가 아니라 스스로 가문을 이끌어가는 강한 어머니였습니다. 마당에 감나무가 새싹을 틀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추운 겨울을 견뎌낸 나무는 더 단단해졌습니다. 순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시련을 견뎌낸 그녀는 더 지혜로워졌습니다. 여보, 오늘은 당신이 정말 그립네요. 살다가 당신을 만나러 갈 때 잘했다고 등을 토닥여 주세요. 남편의 사진에게 말하는 순자의 얼굴에는 평안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집안에는 따뜻한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41년간 지켜온 이 집에서 순자는 앞으로 더 많은 이야기를 만들어갈 것입니다. 그것이 남편이 그녀에게 남긴 진짜 유산이었습니다. 돈이 아니라 삶의 지혜였고 재산이 아니라 사랑의 가치였습니다. 순자는 이제 그 유산을 다음 세대에게 전해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